일상의 즐거움. MBC 충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부는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6년 대입 전형부터 학폭 기록이 수시와 정시 모두 필수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충북 지역의 학교 폭력 실태를 알아보고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교육청 인성시민과 김기령 생활교육팀장 나오셨습니다. 박윤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제천 상업고등학교 송재혁 학생생활부장 나오셨습니다. 안전문화교육원 차윤정 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학교 폭력 실태를 수치로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가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이 지속되면서 어느 정도는 학교 폭력이 정체되어 있다가 교육 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서 학교 폭력은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그 교우 관계 형성이 좀 미흡하거나 또래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는 교육 과정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학교 폭력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수치상으로 본다면 전년도를 보면은 저희들이 학교 폭력 관련 신고 건수가 대략 2,500건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학교장 자체 종결이 한 1,600건, 그리고 시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대략 9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0년보다는 상당수 많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이 수치를 들으셨는데요, 선생님. 그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으로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그 학교폭력 실태조사, 전수조사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예전부터 이 조사에 대해서 신뢰성에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학생들이 서로 어떤 답을 쓸 수 있는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학교의 장소에 몰아가지고 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이제 사례가 줄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이제 응답률의 그 차이도 있는 거고, 실제로 몇 년 전에 학교 폭력으로 큰 사고가 났던 학교에서도 이 실태 조사에서는 학교 폭력이 전혀 없었던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수조사가 좀 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 학교 폭력의 그 가해자를 생활기록부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서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죠. 그렇게 되면서부터 학교가 많이 지금 변화를 했는데, 학교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 신고를 하는 그런 사례 건수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런데 반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학교 폭력을 다루는 방식이 매뉴얼과 법대로 처리하는, 그래서 10년 전까지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축적되어 왔던 교육력, 학교의 교육력에 의한 학교 폭력의 해소와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란 이러한 그 다양한 접근과 시도가 많이 지금 퇴색되었다. 이건 안타깝게 봅니다. 네. 선생님의 말씀에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따 그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원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그 선도 조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거고요. 이번에 또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학교폭력 근절 대책 종합 대책에서도 교육적인 기능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교육적인 어떤 입장에서 좀 접근해 보자. 그것들이 하나의 어떤 치유 방법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 방식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지금 그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5월 30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하는데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전국 데이터를 보면은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부분들이 초등학교 부분에서 가장 그 학교폭력 그 피해 응답률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안내라든지 방법적인 측면 이래서 분명히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도육청의 어떤 그 학교폭력 발생 비율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수치도 차이가 나는 게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 사실은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발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 사례들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변호사님?
뭐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친하게 지내던 친구 무리 중에 누가 한 명 어긋나면 뭐 그 친구 따돌린다든지 이렇게 작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심하게는 고금리로 돈을 친구끼리 빌려주고 이자를 갚지 못하면은 성매매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폭력을 가하는 경우는 뭐 당연히 있고요. 또 스마트폰 발달하면서 성적인 사진 좀 보내거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 보내는 방법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뭐 좀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끼리 돌려본다든지 뭐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네. 상상을 좀 뛰어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문이 좀 턱 막혔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근데 반면에 이제 그런 심각한 폭력의 유형도 있지만 폭력의 그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갈등 상황조차도 학교 폭력으로 간주되거나 신고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가 이제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폭력으로 규정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소한 어떻게 보면 성장하면서 겪을 수 있는 성장통의 문제 또 갈등의 문제까지도 폭력으로 규정이 되면서 오히려 더 비교육적인 결과로 가져가는 그런 사례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부모 입장으로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는 학교 폭력이 심각한 폭력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더 문제가 된 것은 학교 폭력이 아닌데도 학교 폭력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대응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폭력이 아이들 간의 사회성을 길러야 되는 문제고 그것을 조언해야 될 문제인데 학교 폭력으로 다루다 보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 있는 조사를 통하기도 하고 또 부모가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갈등을 겪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폭력이 무엇인지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또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성남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또 흉기를 던진 사례가 있던데요. 충북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가운데 학생과 교사 사이에 발생한 것도 있습니까? 최근에 한 충주의 학교에서 이제 익명의 교원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남자 학생들이 선생님의 성적 수치심을 좀 유발할 만한 답변을 써서 제출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엉덩이를 보여달라거나 뭐 성기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표현을 하고 또 이 학생들이 뭐 선생님이 자신들의 글을 보고 상처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까지 좀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경찰서에서는 이 학생들 찾아서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도 이제 선생님에 대한 상담 치료 절차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런 것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예. 없습니다만은 최근 뉴스 보다 보면 정말 그 충격적인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은 이제 학교 폭력의 범주로 볼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학교 폭력이라는 정의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이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학교 안에서 벌어진 폭력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학생이 교사에게 가하는 이런 폭력은 뭐 학교 폭력보다는 최근에 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권 침해 부분에서 좀 별도로 다뤄지는 게 좀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교사가 학생한테 폭력을 당하는 사례는 이제 학생 간의 폭력에 비하면은 그래도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과 교권의 문제를 조금 떼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서 벌어진 폭력이지만 그 대상이 교사인 경우고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이것은 좀 교육권 침해의 문제에서 별도로 다뤄져야지 이걸 학교 폭력의 범주에서 다루는 것은 좀 위상에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교권 침해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거는 교사의 권리 이전에 학생의 권리 문제인데요. 내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런 환경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은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평안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교권을 향해서 나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나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포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간단히 제가 좀 첨언을 하면 사실 그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규정을 보면 학교 폭력 그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피해인 경우는
학교 폭력으로 분류하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아, 사실. 거기에 그렇게 나와 예,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걱정이 큽니다. 영혼까지 갉아먹는다는 표현을 쓸 만큼 학교 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요. 학교 폭력은 매우 심각하고요. 온 가족이 또 온 가족의 생활이 흔들리는 문제인데요. 학교 폭력은 반드시 예방하고 대응하고 그거에 대해서 복구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폭력을 당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응징하느냐의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도 또 피해 당사자도 가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해 학생도 원래 본인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 피해 학생도 그 아이의 마음을 잘 읽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심리적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아이의 심리적 상태를 정상화하고 학교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운 후에 그다음에 폭력에 대한 여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회복의 과정은 오랜 시간이 들려서 큰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가 하는 위로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가족이 함께 아이를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회복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응징하기 위해서 온 가족의 에너지를 쏟는 시간을 쏟는 것을 내 아이의 회복을 위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결국은 하고 싶은 것은 꿈을 이루는 거고 내가 원래 가졌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폭력이 심각하지만 아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잘못된 폭력은 반드시 마지막까지 그 잘못이 왜 잘못됐는지 가르쳐주는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팀장님. 사안이 발생하면 일단 우리가 그 신고 접수 대장에 접수를 하고요. 학교장에 즉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가피 학생을 분리를 하는 동시에 보호자에게도 연락 조치를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폭력 전담 교사에 의해서 사안이 조사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는 뭐 면담이라든지 또 학부모 면담도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학교장 자체 종결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자체 종결이 되고요. 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피해 학생이 나름대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군교육청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조치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 학교에 통보를 하게 되고 가해 학생이 또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는 가해 학생은 선도 조치를 하고 피해 학생은 보호 조치를 하고 또 그 가해 학생 학부모는 또 부가적인 교육도 이수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뭐 그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걸 수도 있겠죠. 대략 이런 5단계 과정을 거쳐서 학교폭력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학교 현실을 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학폭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예. 조사도 해야 되고 위원회도 열어야 되죠. 그 전에는 가해자라 피해자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쌍방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자의 주장만 듣고 가해자라고 이렇게 지목된 학생을 학습권을 침해시키면서 분리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 판단이 굉장히 애매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누가 어느 공간에 분리시키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리된 사이의 어떤 수업 학습의 결손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개입하는 거 당연히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누가 담당하느냐? 보면 이제 저 같은 생활부장 교사나 아니면 학폭 전담 교사, 담당 교사가 하는데 뭐 많아야 2명입니다. 근데 이 두 선생님도 담임도 하고 뭐 수업도 하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학교 잡무도 처리하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수업 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상 신속한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신속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그 인원, 그것이 교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인원들을 좀 학교에 배치를 한다든지 또 지역교육청에 배치를 해서 신속한 개입과 조사 대응이 가능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신문에 보면은 학교폭력 전담 교사를 안 맡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우리 기간제 선생님이 맡고 있는 비율이 27%다. 제가 오죽하면은 여기 저 학생부장님 나오셨지만은 학생부장님 별명이 와보니 부장이에요. 뭐냐면 와보니 부장. 그러니까 학교를 이전했을 때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도 뭐 교감선생, 교감선생님들이 그 학생부장님을 선정하는 게 가장 늦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맨 마지막에 이동한 상태에 와서 갑자기 내가 부장이 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고충도 좀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좀 지원 방안도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폭위의 결과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수사기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요즘에는 고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학교 폭력 절차는 행정 절차고 심의 절차는 행정 절차고 수사기관에 이제 의뢰하는 거는 형사 절차고 두 개가 따로 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좀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고소가 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뭐 가해 학생이 행정소송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좀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에 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소가 좀 적절한 수단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까 국면이 다른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 절차에서 이제 내가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고소가 있으면 형사 절차에서 또 따로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사실 뭐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을 때 그냥 단순히 전학 가면 되지 뭐 이런 좀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가보죠. 가해 학생 쪽에서 이 소송을 제기해서 시간을 끌면서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경우에 보완책은 없습니까? 일단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놓고 행정소송을 계속 하는 경우입니다. 행정소송이 1심, 항소심, 상고심까지 가면 재판이 늘어지다 보면 이제 처분받은 학생이 졸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처분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걸 노려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그 대응 절차 개선 방안에 보니까 그 집행정지해서 행정소송하고 있는 동안에 피해 학생이 분리 요청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송 결과가 사실 가해 학생들이 대부분 지지요.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끌고 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시간을 끄는 거죠. 이게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처분이 확정이 되고 뭐 전학 처분이 나왔다고 하면 판결이 확정이 돼야 전학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학생부 기재가 되는 것도 좀 연장을 시키고 이제 처분을 받는 것도 연장을 시키고 그럴 목적인 겁니다. 시간을 끄는 게 결국은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부모님 중에서는 더러 가해 학생을 직접 찾아가서 훈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는 이게 아동 학대가 될 수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도 피해 학생 부모님들 마음은 이해는 가는데 가해 학생도 아직은 어린 친구들이라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른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좀 행동을 하시는 거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모두의 그 폭력 대 폭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물론 마음은 그 심정이 이해가 가지만 학교에 와서 뭐 다짜고짜 그 가해로 특정된 학생을 직접 지도하려듯이 이렇게 해서 그것 참 막으려고 좀 애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좀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학부모하고 부모는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이제 자기 자식의 부모과 학부모는 학생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니까 뭐 자기 자녀에게 피해를 준 가해로 지목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들도 역시 성장해야 될 학생이고 우리 미래 세대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 소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가 진짜 쟁송의 장이 됐어요. 학폭에 대해서 조치를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학폭에 대한 조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전학이라든지 퇴학 같은 거는 워낙 강력한 조치고 학생의 교육권은 이제 상당 부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억울하면 소송을 할 권리까지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소송이 제기됐을 때 최대한 좀 신속하게 결론을 내도록 어떻게 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가 이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전학과 퇴학 이외의 조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한 조치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은 교육적 처분, 행정 처분이 아니라 교육적 처분으로 간주해서
자체적으로 완결성을 갖게 하고 소송의 대상으로 가지 않게끔 좀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여라도 이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지켜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피해가 생겼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아이들 중에 하나가 부모가 없는 아이입니다. 또는 편부나 편모의 아이들은 생업에 바쁜 한쪽 부모와 아이 혼자 남은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부모가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모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이가 외로워지는데 이때 외로운 아이, 누구도 외로워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가 부모가 되어야 할 텐데요. 사회가 부모가 되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내 아이 하나를 보호했기 때문에 사회가 안전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로 있었던 아이, 피해로 있었던 아이가 똑같이 성장해서 이 사회로 나왔을 때 서로 화합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안전한 사회가 됐을 때 결국은 내가 끝까지 지켰던 내 아이가 안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없는 아이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좀 주어질 수 있도록 부모가 없으면 그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 구조적인 부분을 좀 채워서 아이들 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이제 부모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도교육청에서 이 부모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종합 근절 대책에서도 혹시 피해 학생들이 어쨌든 가해 학생이 불복해서 소송을 걸 때 아무런 어떤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는 그런 법률적인 서비스나 지원을 좀 강화해 줄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종합대책이 나온 이유니까는 적극적으로 그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방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제가 소송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소송을 걸어줬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 라는 의미를 포함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고 이 학폭 사안이 정말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인에게는 무조건 어떤 사안도 중요하겠지만 심각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변호사를 대동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폭력은 심각할 경우에는 온 사회가 함께 그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교육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모와 학생과 학교가 서로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 중에서 저희들이 뭐 생활일부 기재 요건을 더 강화시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삭제하는 요건도 강화를 시켰고 이러다 보면 아마 앞으로 학교에서는 점점점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될 거예요. 심지어 아까 또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뭐냐면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사과 결정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부분을 학부모님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나 소송까지 가는 예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교육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제 학부모, 피해 학생 측의 학부모는 뭘 바라냐면 대체로 보면 굉장히 강력한 징계를 해야 이 학교 폭력이 제대로 해결됐다고 보시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전학이나 퇴학이나 아니면 뭐 학급 교체 정도는 해줘야 이것이 제대로 처리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하의 이제 처분들은 학교 폭력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서면 사과도 하나의 교육적 처분 방법입니다. 지금 현행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에서의 그 보완할 점이라든가 부족한 점, 아쉬운 점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죠. 자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눈 과정 속에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제 전학이나 퇴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주고 나머지 그 이하 조치는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주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이전에 그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전에도 우리 학교 생활 규정에는 사회봉사나 교내봉사가 있었었어요. 네. 물론 여기 뭐 강전도 있었지만은 그런 건 빼더라도 어쨌든
교내봉사나 사회봉사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학교장의 어떤 그 재량적 판단에서 교육적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떤 그런 잣대 기준에 의해서 잘게 나눠줄 것이 아니라 큰 것만 어쨌든 대책심의에 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교육 현장을 돌려줘서 그들이 뭔가 화해하고 관계 회복을 하고 이 상황 속에서 뭔가 교육적 회복이 가능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면 어떻게 하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어제 좀 나누었습니다. 네. 법적인 부분에서는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죠.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이렇게 교육 전문가시지 조사를 하시거나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좀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그 조사를 전담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을 좀 보충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심의위원회 이제 의결 과정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 이상 이제 뽑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심의 절차를 진행을 하면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뭐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뭐 학생들의 태도라든지 부모의 태도 같은 좀 추상적인 지표를 갖다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심리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경찰관 같은 좀 전문가들이 좀 더 위원으로 많이 뽑히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은 어떤 점이? 그런데 이 이른바 폭대위가 지금 지역교육청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너무 학폭 사안이 많아서 한번 이거 신청을 하면은 막 2, 3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는 이제 교육적 처방이 유실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도 좀 인원 보강이 좀 시급하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매뉴얼이라는 게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또 획일화돼 있어요. 학교 폭력이라는 범죄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 매뉴얼은 딱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매뉴얼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에 맞춰 가다 보면은 이제 좀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복잡해요. 보고할 것도 너무 많고 아마 그 보고서를 꾸미느라고 다른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서식도 좀 자율화하고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어떤 조치 결정 사항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시군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의록을 전부 다 녹취를 떠서 그것까지 다 우리가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행정심판의 소송이 넘을 경우는 그 자료까지 모든 걸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꾸밀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절차에 맞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은 패소가 되거나 또 잘못 또 심의를 했다는 결과 조치가 나오다 보니까는 점점점 매뉴얼이 촘촘하게 구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는 그 매뉴얼의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네, 저도 팀장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는데요. 이 복잡한 매뉴얼이 사실은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본인 스스로 설명하고 그것들이 또 어땠는지에 대한 본인들의 판단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제가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선 학교에서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여서 정말 오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면 내 자식이면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조사해서 보내시거든요. 근데 이게 심의를 하는 장소까지 왔을 때 결국 이때는 정말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부모 위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학교에서 다뤄질 게 한 번 더 다뤄지면서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교에서 일선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오면은 교육청에서는 일사천리로 전문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면 지금처럼 청주 같은 경우는 1달 반, 2달까지도 가는데요. 이 기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일단 그 매뉴얼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는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시비를 거는 부분이 절차적 위반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방금 규정을 보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이 행정심판 부분에 좀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처분을 정해놓으면 어느 정도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사소한 부분을 학교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심판까지 넘어가야 소송을 가는 거니까 심판 가는 부분은 좀 심각한 사안인 경우 예. 그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심각한 사안인 경우에는 어차피 고소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또 뭐 증거도 뭐 거의 확실할 거라 그렇게 정해놓으면 아마 일선 교사님 선생님들께서도 좀 업무 부담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조금 더 촘촘히 해놓으면 예. 이 남발하는 것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또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심폐소생술에 선한 사마리아법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학교 폭력에 관해서 조사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법적 보완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은 피해 학생도 선생님이 가해 학생 편을 들었다 할 때도 있고요. 가해 학생도 피해 학생 편만 들더라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 섭섭하고 서운하겠지요. 그렇지만 학교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부모 입장이고 고1, 고3의 아이를 지닌 부모로서 보아도 저 학부모님은 왜 저러실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법적 보호, 이 학교 폭력이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께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교육 공무원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편드는 선생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마음 편하게 내 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정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대략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졸업 후에 2년에서 4년은 늘렸고요. 네. 그다음에 또 대입에서 정시와 수시 모두 반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좀 어려움도 있지만은 분리 조치를 요구할 때 3일에서 7일 정도로 좀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법률 가지고는 안 되고 있으니 근본적으로 좀 바꿔보자. 그래서 뭐 체육 활동도 강화하고 뭐 문화예술 활동도 좀 강화해보자라는 부분도 좀 발표를 했었고요. 어쨌든 이 중에서는 아직도 보완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도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관점에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갈등을 중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학교 폭력을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총평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그 교원단체 중에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학폭 담당 431명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종합대책이 학폭 근절에 기여할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무려 85.4%의 학폭 담당 교사들이 기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적 처방, 좋은데 그것은 이제 말로만 언급이 돼 있고 사실은 기존의 어떤 사법적 처리의 기조 있지 않습니까? 엄벌주의, 이거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송도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우려가 되고 있고 왜 갑자기 이 종합 대책에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 정부의 뭐 고위직 인사를 임명하려다가 그 아들 문제로 뭐 사회 이슈화 되니까 이 여론 물타기용으로 이런 대책을 막 성급하게 내놓다 보니 사실 별 내용도 없는데 이게 또 종합 대책하고 나온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좀 빈틈도 많아 보이고 정말로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철학을 가지고서 숙고한 결과물인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총평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 세상에 괜찮은 폭력은 존재하지 않고요. 또 내 자식이 당한 폭력은 그 어떤 것보다 아픕니다.
심지어는 바닥에 그냥 혼자 넘어졌어도 땅바닥을 우리는 야단치면서 떼찌떼찌 하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지울 수 없는 아픔도 시간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 과정의 시간이 너무 길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대책 같은 경우는 좀 높은 수위의 폭력에 대해서 강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 폭력에 포함된 아이들조차 우리가 보호해야 될 학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판단할 때 물론 심사숙고해서 대책을 내놓으셨겠지만 그것들을 판단하고 유권 해석하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지식과 경험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까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피해 학생 보호 조치에 그 행정 소송 절차에서 피해 학생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좀 조치가 있었던 걸로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오히려 행정 소송을 제기한 가해 학생 측에서 피해 학생을 법정에 불러내서 신문을 하는 그런 데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듭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진술을 하면서 뭐 의견이 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법정 진술이겠죠. 법정에서 진술을 하면서 자기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뭐 그 가해 학생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에 뭐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조치가 과연 옳은 것인지 한 번 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뭐 대처도 중요합니다만 아예 미연에 예방을 하는 게 더 시급해 보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원장님? 최선을 다하고 있으실 텐데요. 시간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예산적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해서는 지면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일반 학생 포함해서 운동 선수 그리고 예체능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학폭의 연루만 돼도 연습이라든지 출전의 기회를 모두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 학생을 보호하는 것보다 좀 더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 충북의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폭력이 좀 더 포괄적인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집중되는 교육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국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은 학부모이기 때문에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좀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신고 또 상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신고해봤자 잘 처리가 안 돼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언론에 좀 보도가 되던데요. 제가 보기엔 이건 학교마다 다르고 이제 학생마다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이제 자잘한 어떤 그 경미한 것까지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 학교에서 또 받아서 잘 지도하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신고해야만 할 만한 사안인데 이제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 학생에 따라서. 이제 근데 보면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지도를 하다 보면은 이거 신고했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교육청까지 가서 이제 폭대에 회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절차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못 하겠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알아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근데 학교 폭력 매뉴얼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조건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보복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과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이걸 신고를 했을 때 뭐 이런 우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할 텐데 결국은 학교 폭력에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상시적으로 상주하면서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인력, 교사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이 별도로 배치가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예방과 관련돼서는 뭐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교과나 창차 활동을 통해서 뭐 11시간 이상 아이들 그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든지요. 또는 우리가 또 뭐 어떤 특별 주간이라든지 학교 폭력 예방 주간, 뭐 또 사이버 폭력 예방 주간이라든지 또 언어 문화 개선 예방 주간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그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그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저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표면상 1년에 연 2회에 2시간씩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사실은 교육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학부모 임원이거나 소수 분들이잖아요. 다양한 어떤 사이버 연수 좋으니까는 방법들을 루트를 개발해서 연수를 좀 듣게 하면 좀 어느 정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올해 이제 중점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관계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이 조정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학생과 학부모의 어떤 상담과 이 상담 활동을 통해서 갈등을 좀 중재해 보려고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참고로 이런 활동들을 다른 시도에서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학교 폭력 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자체 종결로 또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어떤 효과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6월부터 시행할 것이고요. 그 원하는 학교에서는 6월부터 아마 그 각 시군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조정 전문가를 매칭해서 학교로 파견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이렇게 교육 3주체가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좀 기울여야 할까요, 팀장님? 교육 3주체가 존중하고 이해하고 또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막연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역지사지 입장에서 친구가 친구를 이해하고 또 선생님이 또 아이들의 마음 또 학부모도 어떤 우리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입장으로 한다면 근본적으로 학교 폭력은 없어지지 않겠지만 마부 작침처럼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학교 폭력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생님. 지난 한 30년 동안 한국 교육을 구성하는 논리가 이 교육 소비자, 또 교육 공급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의 마음이 되었어야 할 교사, 학부모, 이 학생이 그런 관계, 이해관계로 규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거 학폭 국면에서 보면은 이거 뭐 가해니, 피해니, 그리고 뭐 소송 원고가 되고 피고가 되는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교육 주체들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가야 할 텐데 왠지 이런 관련 제도들을 보면은 계속 좀 갈라치는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자체가 교육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방안을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방안은 어떤 뭐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학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 의견을 들어서 만들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원장님부터 부탁드리죠. 네, 학교 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아이들의 행동과 또 생각과 성격이 장점이기도 한 것이 단점으로 변하기도 하는데요. 학교 폭력이 그렇습니다. 이 행동들이 사실은 친한 사이일수록 더 자주 볼 거고요. 친한 아이들끼리 폭력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이 변했다기보다 이 사람의 시선과 관점이 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것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고 관계 형성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좀 해주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거를 좀 알려줘서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것을 또 복수하고 또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독을 내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갈등에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좀 도와야겠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서 먼저 행동으로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도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는 것을 배우는 게 굉장히 사회화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모든 사안을 전부 학폭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뭐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좀 사과를 하고 또 그 상대방 부모님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사과를 받고 하는 그런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심각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가해 학생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이제 학교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성장해서도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고통을 겪는 그런 분들의 사례를 보면 정말 학교에서 교육에 몸담고 있는 교사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들은 정말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면서 해왔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사회 문제로 이렇게 제기되는가 굉장히 가슴 아프고요. 교사들의 그 이번 종합대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면은 개선해야 될 과제를 1위로 꼽은 게 무엇이냐면은 뭐 교사이니까 그러겠습니다만 학폭 사안 처리 간소화와 학폭 담당 교사의 업무를 경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학교 교사들이 감당하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학교폭력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충청도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만간 저희들이 어떤 그 교육활동 차원이라든지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좀 강화해서 각 부서에서 어떤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학교폭력을 없애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토론 참여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안전한 사회는 안전한 학교로부터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가해자를 교정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만큼 가해자를 엄정히 관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